24억 원. 그것도 현금으로요. 만약 이 돈이 없다면 이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렴풋이 그렸던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오늘 아침 발표 하나로 신기루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우리 어른이들의 미래 자산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들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돕는 어른이 트렌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무겁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벌써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대책에도 시장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타오르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수준의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 지역, 세금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이번 정책,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지만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바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성동구, 마포구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정부의 이전 대책들은 이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더 큰일 나겠다. 이 투기 심리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야겠다는 위기감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그럼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칼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금융 규제죠. 첫 번째 핵심 금융 규제. 가장 충격적인 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입니다. 이전에는 6억 원까지는 나왔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가격대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만 기존처럼 최대 6억 원 한도가 유지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강남에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전 규정이라면 그래도 LTV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출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딱 2억 원만 나옵니다. 나머지 24억 원은 전부 내 돈, 즉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상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뚝 떨어집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었던 돈이 이제 40%로 줄어드니 내가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을 따지는 DSR 규제도 강화되니 전반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집을 사기로 계약했거나 대출 신청을 끝낸 분들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규 주택 구매자, 특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우리 어른이들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생긴 셈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역 규제. 정부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역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삼중잠금 장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에 더해서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 분당, 광명 같은 경기도의 핵심 12개 지역까지 총 37개 지역을 규제의 그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세 가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이 강화되고 투기과 열지구가 되면 여기에 더해 전매 제한 같은 규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마지막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2년 실거주 의무라는 6글자가 바로 이번 대책의 핵폭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두는 갭 투자는 그동안 투기 수요를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하니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건 정부의 규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LTV, DSR 같은 금융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러면 손해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신호를 주는 간접적인 조절 방식이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개별 거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이 거래는 허가, 저 거래는 불허라고 결정하는 직접적인 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자율 기능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 강력한 통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4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이 상황. 이건 투기꾼만 잡는 게 아니라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평범한 상위 중산층의 꿈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막대한 현금을 가진 소수 자산가들만의 리그가 되어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세금과 단속. 자, 돈줄을 막고 지역을 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뭘까요? 바로 세금과 단속입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이제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라가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신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일부 조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 때나 팔 때 내는 세금은 약간 손볼 수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을 감시하는 눈도 훨씬 매서워집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가 총동원되어 불법행위, 탈세 등을 샅샅이 뒤지는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장의 편법이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망과 대응. 자, 그럼 이 모든 규제 폭풍 속에서 우리 어른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기대하는 건 명확합니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림자가 있죠.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꽁꽁 묶이자 이 규제를 피한 인접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갭 투자가 막히면서 새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고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몰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시장 마비와 일부 실수요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고위험 정책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12월에 발표될 후속 공급 대책입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만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얼마나 확실한 공급 계획을 내놓는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관건이 될 겁니다. 둘째, 세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정부가 말한 보유세 강화가 어떤 수위로 언제부터 현실화되는지를 보면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발표될 시장 데이터입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과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출범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의 실제 권한과 예산입니다. 이 기구가 얼마나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로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하게 내 자산을 지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15대책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짚어드린 4가지 포인트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